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우인성 판사를 이번에 고발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제가 작년 3월 7일 지기현이 그것도 판사잖아요. 예. 그것도 재판으로 윤석열을 대탈옥시켰잖아요. 구속 취소.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들 뭐 석방시켰다 하던데 제가 이거는 대탈옥이라고 탈옥. 개념을 규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검찰총장 심무정의가 적시한거 포기 석방을 지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심무정의를 고발했어요. 직권남용으로. 판사는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을 이미 그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 판사 이분이 저지른 이 사법 불법 행위는 지기현 판사가 했던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지기현이는 닦여놓고 그 형사소송법의 중요 이념이 이제 피고인의 인권 보호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구금돼 있는 거를 최대한 피고인이 유리하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날짜 말고 시간으로 다 해주자 말은 돼. 그런데 70년간 해왔던 거를 그냥 뭉개고 한 것이. 그런데 이번에 우 판사는 70년간 해왔던 대법원 확립된 판례를 다 뭉개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인데 그 또 굳이 의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가지고 기립해서 그냥 뭐 허리 숙여서 인사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뭐 반공을 새로운 강령으로 또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서서 김건희한테 인사하는 걸 보고 그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법정이 그때 권력자가 피고인으로 오면 판사가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걸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래서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지금 뭐 한다고 하면서 뭐 법사위까지 갔는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청회 뭐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이번에 딱 보셔서 법왜곡죄가 필요하구나. 판사를 그거를 오늘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말이 생각보다 길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사실은 판사들이 같은 법원 판사들 선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식사할 때도 그렇고 많이 황당하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뭐 수거책도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판사들 지금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법을 심각하게 왜곡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인성은 과연 이전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확실히 우인성이라는 존재는요, 정치적 색깔이 아주 또렷해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소위 보수 인사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요. 소위 진보 인사에게는 불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일단 우인성의 진보 인사 판결 몇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 혐의는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였죠.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우인성 판사가 유시민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참고로 저 때는 이제 그 항소심 판사였어요. 우인성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혐의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었죠. 판결을 우인성 판사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항소심 가서 뒤집혔어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인성의 판결, 그 보수 인사 판결 한번 볼까요? 보수 인사. 먼저 강용석 변호사 예전에 가로세로 연구소했던 분이죠. 이재명 소년원 출신이다.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혐의였는데 우인성 판사가 무죄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 항소심 가서 유죄가 됐어요. 유죄가 됐어요. 이건 정반대지. 또 장영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죠. 이재명 조폭 연루 사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기소가 됐는데 우인성 판사가 여기에 무죄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항소심 가서 또 유죄로 바뀌었어요. 유죄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은 무죄로 내린 게 유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신부 인사는 정반대야. 정반대가 되고. 유죄를 이제 나중에 봤더니 무죄로 바뀌는. 이거는 색깔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판결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인성의 그 억지스러운 판결로
이득을 본 사람들을 딱 보잖아. 네. 그러면 진짜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먼저 주가 조작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 판결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냐? 김건희 털어준 사람들이 이익을 봐요. 얘네들 다 이득 보잖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반대로 또 하나, 참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모두 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영향을 받아서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랑 이준석이가 신나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잖아. 진짜.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맞아요. 예.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공표 조사는 애초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인데도 우격 따짐으로 문제 있다고 몰아갔던 것이 진보 진영의 일부 유튜버들이다. 어제 요거 박살 내줬죠. 그렇죠. 네, 박살 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도 신났어. 네,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명태균 여론조사의 실체, 명태균이 목적했던 바와 행태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판결이다.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크게 이득을 본 곳은 어디냐? 얘네들은 될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면 윤석열이 당선이 무효가 될 되죠. 거고, 그럼 국고보조금 400억을 또 토해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또 진행되는데 네. 그것도 우인성 판사가 해요. 통일교 전당대회 개입 그거 우인성 판사가 합니다. 그것도 답답합니다. 그 우인성 판사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있을 때도 형사재판을 했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왔을 때도 형사재판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한 것도 우인성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보이는 서울중앙으로 발령이 났을 때 형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가 형사 합의부 재판장으로 간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주위에 터뜨렸다고 제 취재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발탁 인사 같아요. 조이대 발탁. 조이대 인사가. 발탁 인사. 그게 들고 그래서 더 추적을 해보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그때 형사 공동조 재판연구관으로 같이 또 근무 인연도 겹치고 또 거기서 예컨대 이제 우인성이 하는 재판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좀 시켜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발탁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것도 지금 조이대 사법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거기다가 꽂아놓는 거 아니냐. 네. 영장 전담 3인방부터 해서 그렇죠. 4인방이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우인성 판사도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금 객관적인 상황에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앞에만 가면 사법부가 쪼그라들어요. 영장 청구도 그렇고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김건희 앞에서 굉장히 아주 희한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면 김건희가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법조계 인사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희 거기 간 저희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고 그 친구 연 끊으세요. 어디라고 갑니까? 그래서 가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윤석열은 요리를 하고 있고 뭐 김치찌개 끓이거나 하고 있고 김건희가 나와서 계속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랑. 요즘 법 적용 힘드시죠? 아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병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대법원에서 정말 확고하게 굳어진 판례들을 완전히 그냥 하나하나 다 그런 살펴볼 거거든요. 겁니다. 이런 게 왜 김건희 관련된 사건에서만 나오는가? 그런 걸 추적하다 보면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인성이 저희 동기인데 저 되게 존재감 없는 동기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판결이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김건희만 봐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윤석열도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 그게 무죄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 이준석, 오세훈 그 저 정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을 전부 다 면죄부를 주는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판결인 거예요. 우인성의 지금 이 판결이 왜 저렇게까지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는지 이게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와서 화를 내고 고발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공동 정범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은행 집단 강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은행의 그 단체 집단 강도 털러 왔어. 털러 왔어. 근데 망보는 그 중에 망보는 애도 있고 금고를 따는 애도 있고 운반하는 애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 분담 그럼 돼 있죠. 걔네들은 다 공범이잖아. 그럼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한심해. 공범 맞잖아. 네. 하지만 우인성은 김건희가 이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 가공의 의사, 즉 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말합니다. 즉 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망보는 범죄자가 금고 따는 범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 다음에 함께 해주시고요. 네. 왜냐면 우리 변호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양보할게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완전 빡쳐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70년간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식으로 왜곡한 거예요. 이게 법 왜곡죄예요. 이게 법 왜곡죄다. 예, 예, 예. 완전히 하얀 거를 까만 걸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김태훈 그 대전고검장님, 네. 그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검찰의 SNS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썼던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공동정범에 확립된 대법원 이론은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최욱 대변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임무를 분담하죠. 네, 그게 기능적으로 분업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분업하면 전체가 공동 정범이야 정범. 네. 공동으로. 당연하죠. 그거를 기능적 행위지배 이론이라고 해요. 어.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의사는 내가 여기 공동 가공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돼. 전체를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정도만 그냥 그렇지. 대충 통밥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게 대법원 이론이에요. 그게 기능적 행위지배 이론이라는 압도적인 확립된 법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예요. 이렇게. 그런데 방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방조의 인식은 있을 것 같고 용인이라는 게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조의 고의는 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검찰한테 덮어 씌워버려. 네. 니네들이 공소장 변경을 안 했잖아. 그렇지.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연결해서. 그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시세 조정을 공모했다는 공범의 진술이 없더라도 주가 조작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주가 조작에 대한 확립된 판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인성의 무죄 판결문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김건희의 공범들이 시세 조정을 김건희와 공모했다고 진술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무죄다. 정확한 그러니까 판결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에 관한 판결과. 네. 자, 이래서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봤어. 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이 법왜곡죄가 우리 그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법왜곡죄 제가 조문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있는 증거를 없는 걸로 해석하고 없는 증거를 있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면은 법왜곡죄예요. 가장 악질적인 거잖아요. 법을 적용 안 해버려. 공소장 변경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298조 2항이 있어요.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요구하여야 한다. 그 얘기 지금 할 거예요. 안 해버려. 그거 할 거예요. 네. 하세요. 자, 공동정범은 아니다. 무죄. 근데 우인성 내가 봤을 때는 이 방조범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걸로는 기소 안 했잖아. 나한테 묻지 마. 그렇지. 나는 그거 안 따질 거야. 이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거는요 판의 영역이 아니라 처벌의 영역입니다. 아, 자, 왜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298조 2항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오, 그래서- 의무상.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어, 그때 그걸 맞습니다.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요구하여야 한다. 의무상. 요청도 아니고 요구예요. 이분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했으면 무죄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무죄지.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어. 말도 안 했을 거고. 내란 방조 그거는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무죄. 그러면 이게 법의 곡지에 딱 걸리는 딱 겁니다. 걸리는 거죠.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김용윤이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때려버릴 위험성이 너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막으셔야죠. 왜 그것 말씀을 때문에 그렇게 나왔죠. 하세요? 아, 그때 나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 우인성 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이미 손땡땡이라고 김건희보다 가담이 네. 훨씬 약한 네. 전주죠. 전주가 이미 방조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럼 판사는 형사 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본인의 의무이거든요. 그러면은 공동정범 그래 뭐 설마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약한 사람이 방조로 방조. 처벌을 받았으니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요구를 해야 되고 검찰에서 안 하면 이건 직권으로 자기가 바꿔서 방조로 그렇죠. 또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처벌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요구도 안 명확한 하면서. 법이 네. 있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좀 처음 예, 알았네. 예.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조로 하는 경우가 이거는 거의 기본문이에요. 기본.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은성 판사가 이걸 방조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조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판결문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건호수 등 공범 판결들이 있잖아요.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포괄일제, 그러니까 2009년부터 12년까지 전부 다 하나의 범죄다. 공소시효는 2012년도에 기산해서 공소시효가 그 계산이 된다고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만 2011년도 1월 3월 이럴 때 공소시효가 기산이 돼야 된다. 김건희 범죄 사실만 뚝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왜냐하면 곽수산지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어려웠나요? 요게 진짜로 가장 너무 웃긴 악의적인 이야기야. 거예요. 악의적이야. 네. 자, 포괄일제 말이 네. 어렵잖아. 포요? 일죄인데 포괄 일죄. 이게 말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 다시 집단 은행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있어. 집단 좋아요. 은행 네. 강도. 거기에 은행 강도단에 김건희도 들어가 있다고 칠게. 만약에 이 은행 강도단이 1월에 A 은행을 털었어. 오케이. 1월에. 2월에 B 은행 털었어. 근데 3월에는 김건희가 그냥 혼자서 구멍가게를 털었어. 네. 그리고 12월에 C은행 털었어. 네. 그러면 이게 쭉 이 범죄 맥락이 한 맥락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1월의 범죄, 2월의 범죄, 3월의 범죄, 12월의 범죄가 다 다르지 않잖아. 그 맥락이 이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포괄로 아. 우리가 판단한다. 포괄일죄.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게 네. 이제 포괄일죄. 너무 당연하잖아. 그렇죠.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판사는 요거를 중간에 김건희가 혼자서 은행 털지 않고 혼자서 구멍가게 뭐 턴 게 거.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각각 다 다른 사건이다. 이거 하나 보고 그러면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한 거야. 어떤 식으로 제기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를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졌던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그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2011년 3월 30일 이렇게 이제 기간이 있어. 그렇죠. 이게 범죄 기간들이 있는데 요거를 맨 위에 기간은 공소시효가 이제 넘어가. 이 사건은 다 다른 거라고 판단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도 2011년 3월 30일 넘어갔다고 이것도 본 거야. 보고. 그리고 근데- 유일하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나도 말 좀 하자. 말할 기회를 안 주네. 예, 하세요.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 것만 이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포괄일죄로 보면 세 개의 범죄가 그렇죠, 연관돼 있어서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본 이유가 또 있어요. 이따가 그건 설명을 해줄 텐데요. 자, 요렇게 어처구니 없이 판결을 한 거를 법적인 용어로 쓰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안 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들도 그걸 알아. 이 바보들은 분노 못 할 거라고. 못 알아듣지. 자, 그거를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년 3월 30일경 매수행위,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주식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추어 그 전체에 대하여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011년 1월 13일경부터 2011년 3월 30일경 매수행위는 2011년 3월 30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각 2021년 1월 13일 및 2021년 3월 30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입니다.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야, 오케이. 이제 잘 들리지. 오케이 들려요. 근데 요것만 그냥 딱 접하면은 이게 법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분노가 잘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진짜 이게 약 오르는 거야. 그 다시 한번 그 주가 조작 시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위에 하나 두 개는 공소시효가 이제 지났다고 해갖고 그냥 딱 털어줘. 오케이. 근데 마지막에는 요거는 범죄 증명이 안 되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건 공소시효는 있는데. 맞아. 공소시효는 있는데 입증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무죄야 이거. 무죄야 이거야.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와. 완전 일타강사시네. 그래요?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잘하시네. 아이고, 매불쇼가 인기 있는 이유가 왜냐면 저도 근데 저희가 어려웠거든요. 이거 어렵지. 근데 듣고 영상 보니까 들리지? 딱 바로 적었잖아요. 이게. 그렇지. 근데 저거는 권오수 등 공범에 관한 판결하고 완전히 배치돼요. 권오수는 전체 그 공범들은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중간에 공범 가는 게 있는 한 사람이 이탈했더라도 그것이 공범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탈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공범들의 범죄를 말려야 된다. 범죄를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범들의 범죄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 그런 판례가 2014도 14843호 판결에 있어. 김건희는 지 혼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지 혼자서 혼자서 뭘 거래를 했니, 뭐 빠져나왔니 이러면서 김건희만을 위한 봐주기 판결 구성을 한 겁니다. 우인성 판사가 이걸 조각조각 나눠놨는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 주가를 부양시켜서,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근데 그걸 담보로 돈을 더 빌리거나 아니면 회사의 시가를 높여서 팔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초기부터 권오수랑 밀접하게 만나고 대화하면서 자기는 그 중에서 그 부풀려진 주가로부터 이득을 얻는 걸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권오수의 범위가 단일하고 일정하고 계속되는 한,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범죄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김건희만 보고 그걸 다 끊어놓습니까? 김건희가 처음부터 그걸 권오수랑 다 그 학동 도이치모터스 매장에서 만나갖고 맞습니다. 딱 계속 한 건데.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보도 제가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네. 게 지금 우리 의원님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이 우판사가 이런 대법원 판례를 몰라서 이랬겠냐? 전혀 그렇지. 완벽하게 알아요. 그래요? 좌우배수 판사들도 다 있고, 이거는 그냥 저기 뭐 법대 형사소송법 공부를 한번 했으면 다 아는 거거든요. 네, 우리 최욱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법대 안 나왔는데 네, 다 아시잖아요. 쉽게 설명하고. 네, 그런데 알면서도 완전히 거짓말을, 사기를 치면서 지금 무죄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질이거든. 이건 악질이네. 구속시켜야 돼. 아니 웃을 게 아니라니까. 웃을 게 아니에요? 웃을 게 아니지. 이거 과정이 아니시군요. 제 혼자가 아니고 제가 제 그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댓글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해서 제가 어제 내한테 내 휴대폰 공개돼 있으니까 이름하고 다 개인정보 달라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제가 1, 2, 3 비상 123명만 공동 고발인 하겠다. 공동 고발인으로 순식간에 123명 찼어요. 지금 1000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왜냐? 국민들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 사기에 가깝잖아. 이거는 지기현이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그렇게 보시면 저는 이게 항소심에서 이게 지금 최은순 부분이 기소가 안 됐거든요. 김건희가 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할 때
본인 계좌는 아마 몇 개 안 되고 엄마 계좌를 도마했었어요. 엄마가 한 14만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 수익도 엄마 쪽이 더 많고 네. 근데 엄마 쪽이 기소가 안 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특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 쪽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그걸 기소해서 엄마도 권오수 회장과 잘 알고 있다고 그 아마 경찰 내사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 해서 더 세게 네. 예, 정말 세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최은순 녹취가 있었거든요.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다 한 거야 하는 녹취도 있었습니다. 예. 네, 네.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엄마 거를 기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인성 판사가 어쨌건 뭐 이 법을 왜곡한 건데 빠져나갈 구멍이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특검이 네. 엄마 쪽도 네. 같이 기소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변호사님 차원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까지 했는데 이게 분노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요한 재판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사법 개혁으로 좀 이루어진다든지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그런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간에 추진해 온 여러 사법 개혁의 여러 가지 그 안들 중에 하나가 법왜곡제고 네. 또 이제 뭐 대법관 정원이라든가 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법원 네. 행정처 폐지라든가. 저는 오늘 반드시 이거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네. 우리 법원 행정처가 법관 인사를 하거든요. 제일 법관들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중에 한 분이죠.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뭐 판사하신 우리 또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게 2주 전에 바뀌었어요. 머리 하얀 천대엽 법원 천대엽이가 이제 행정처장이 떠났죠. 네, 떠나고 박영재 대법관이 왔는데 박영재 나와. 이분이 진짜 극우 보수 중에 완전히 대명사예요. 아, 진짜로요? 왜냐? 작년 5월달 그 희대의 난 네. 파기환송.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여기 전부 다 무죄라고 했죠. 제 혼자 유죄 파기환송이라고 딱 정확하게 찍었지. 이전부터. 네, 이전부터.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고요? 저 혼자. 그거는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주심 대법관이 박영재예요. 박영재였어. 그러니까 희대의 난이 아니고 사실은 희대와 박영재의 난이야. 아. 박영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또 이재명 대통령이네요.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이 현재 중지돼 있죠. 그런데 평화부지사 이화영 씨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대법관이 박영재예요. 이제 뭐가 느낌이 오시죠? 그분이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장의 지지난주에 이제 맞아요. 그때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네. 언론은 별로 주목을 뭐 안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네. 뭐 이 매불쇼도 주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야. 그냥 다 개무시하고 나 그냥 할 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해. 그 조희대는 인사권을 대구.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인사권.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가 그러면 이번에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다 무시하고 와. 조희대 대구. 저분은 부산이에요. 완전히 대구 부산이 이번을 완전히 지금 독재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천대엽보다 더 골치 아픈 인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측면이 있죠. 이분 합리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비교하면 그렇다. 비교하면 그 정도라고. 이거 한번 겪어보시라니까 앞으로. 겪으면 안 되죠. 임명이 되면. 야, 근데 이거 진짜 별로 주목이 안 됐어요. 네. 박영재 처장 임명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 기자회견도 하고 맞아요. 경고하긴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어쨌든 뭐 확실하게 박영재 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제를 또 좀 해야 견제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또 인사 중에 또 제가 이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제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말고 네.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서만 이제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것도 이제 정리가 돼. 근데 그거는 이제 2월 22일 법관 인사 끝나면 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판사님이 정해지죠. 23일 날 발표가 되거나 할 건데 그 사이에 지금 영장 전담 내란 영장 전담 판사를 정하도록 돼 있잖아. 그대로 그거는 했어, 좀 2명. 예. 그게 기각 전담 판사들이잖아. 이정재, 맞아. 추경호 기각시키. 남세진이랑. 제일 중요한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또 위법성 인식 없다고 기각시킨. 그 사람들을 똑같이 그냥 대놓고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보면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이 인사를 보면 지금 조희대가 지휘하는 이 법원이 지금 이 어떻게 이 사태를 보고 있느냐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판사의 이 충격적인 이 범죄적
판결은 네.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연적인 지금 게 아니다 이것이. 네. 1월 26일이 원래 그 노태학 후임 대법관 제청 일이었고요. 1월 26일이 그다음에 1월 30일이 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일 오늘이 인사일인데 오늘이. 지금 아직까지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이대에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인가? 내부에서 좀 반항 왜 근데 좀 반발이 있는 반발이 있는 것인가에 있고. 대한 좀 취재를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좀 그 법원행정소에서 예정된 공표된 일정보다 지금 좀 못하고 있는 혼란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좀 목소리를 예. 예의주시하시면서 내주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지들 멋대로 또 하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칼자루는 법원이 지고 있어요. 네. 모든 전국에.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한 불러보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 스타일에.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내란 국정농단을 재판하는 것도 이런 극우적인 판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현재 국민들이 선출한 소위 빛의 혁명 정부 대통령 이재명 우리가 부르지 형사재판 5개. 어쩔 건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 네. 사태가 터진다 이거지. 네, 결국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해야지. 예, 우리 두 의원님들이 네, 워낙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네. 잘 좀 무거운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불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불쇼. 내부쇼와 함께 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판사도 있으면 탄핵 진행해야 돼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그 네. 외국에서는 판사 탄핵, 검사 네. 탄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상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좀 성공해 주세요. 네, 어. 법 왜곡죄 이런 것도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본보기로 네, 제대로 그렇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법을 왜곡했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탄핵돼야지. 건데 그리고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게 난 그렇지. 속상해. 유일하게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 탄핵밖에 없어요. 그건 맞죠. 그럼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딱 한 명만 찍어가지고 계속 이놈 저놈 하니까 헷갈리잖아. 뭐 예. 중도밥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